저는 언제쯤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냐면 FSD의 구독자 수가 얼마다라고 얼마 증가했다라고 증가율을 얘기해 준다라면 자신감 있게 딜리버리합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지금 테슬라에게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앞으로의 횡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테슬라죠.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랑은 또 처음 뵙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나와주셨었는데 네. 오늘 테슬라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가 있었는데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전반적인 얘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이후에 월가에 있는 IB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이번 성격이 마케팅 이벤트였다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건 보통 쇼죠.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투자자들하고 Q&A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갖고 있던 일종의 마케팅 쇼로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쇼였기 때문에 저는 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쇼 직전 직후에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봐서 그런지 저는 저의 예상 밖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네. 심지어는 로보밴드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둘 다 나왔고 물론은 좀 더 극적으로 한다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자동차 사고가 나고 옵티머스가 그거를 수리하는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이제 거의 정리됐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대단히 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쇼의 측면에서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네. 또 그렇게 또 판단을 하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도 같아요.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테슬라의 이러한 이벤트 행사에서 한 번도 이벤트 직후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로봇데이라든지 또는 마스터 플랜 발표회라든지 항상 이러한 테슬라가 분기 실적 보고회 말고 나머지 모든 행사에서는 주가가 그 직전에 오르다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이벤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사실 이번에 10월 10일 로봇데이 되면서 저는 유튜브를 보면 이제 한국어, 영어, 독일어 관련된 테슬라 방송이 좀 넘쳐나거든요. 네. 다들 기대 그냥 뿜뿜하면서 테슬라 그 팬덤들이 이번 로보택시 행사에서 로봇데이에서 어떤 것이 발표될 거다 발표되게 하면서 이걸 보면은 진짜 막 세상이 바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또 작전 세력들도 끼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유심히 뜯어보면 대단히 유의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 잘못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한두 가지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죠. 아마 로보택시의 가격은 $3만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차량을 $3만 만들기 위해서는 1000대나 10,000대 생산에서는 손익분기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보택시를 처음부터 수십만 대 만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량은 우리가 보통 수십만 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분명하셔야 될 것은 3분기까지 10월 말까지 사이버 트럭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테슬라의 목표는 올해 12월까지 사이버 트럭의 손익분기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사이버 트럭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있는데 로보택시가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손해 보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생산할 것인가? 절대 그럴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보택시의 이 원래 계획대로 이 로보택시의 차량은 모델 2에도 쓰일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핸들을 달고 페달을 달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달아서 인간이 운전하는 저가형 차량으로도 이것은 생산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은 $3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생산 라인에서 이 플랫폼에서 반드시 동일한 로봇 그러니까 즉 완전 주행으로 레벨 5죠.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운전할 수 있고 사람이 탑승을 그러니까 운전하는 이런 차량도 나올 거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그널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저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하나였다고 봐요. 하나가 뭐였냐면 로보택시야 뭐 2026년에 만들 거고 일론 머스크도 뭐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뭐 긍정적으로 봐서 2026년이고 2027년은 하여튼 직전은 될 거다. 그러면 2026년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도 그런 보도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1차 밴더들하고 2차 밴더들을 조사를 했더니 로보택시와 관련된 부품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2027년으로 블룸버그는 번석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조사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죠. 뭐 테슬라가 갑자기 1차 밴더, 2차 밴더들한테 뭐 부품 납입을 좀 더 땡겨달라. 그래서 2026년에도 생산될 수 있지만 2027년 저는 빠른 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로보택시는 생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허가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회적 논의를 꺼낸 거예요. 그거를 짜잔하면서 우리 내일부터 로보택시 할 거야 꺼내면은 사회는 난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도시에서밖에 안 되더라도 로보택시는 그 지역의 택시 기사의 일자리를 완전히 뺏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서 특정 도시에서는 그럼 우리는 단계적으로 택시 드라이버에 대한 인력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만 로보택시가 공세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사회적 논의를 미리 시작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인 합의가 없으면 2027년엔 로보택시를 만들어도 판매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준비할 거고 여기서 모델 2가 먼저 생산될 가능성이 저는 일명 모델 2가 생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번에 주가에 관련된 표현은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로보택시에 준하는 동일한 기술을 가진 모델 3가 모델 Y가 일부 도시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 영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뭐냐면 물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돌아다닌다는 뜻은 아니죠. 특정 도시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LA, 그다음에 텍사스의 오스틴이 되겠죠. 여기는 이미 웨이모가 작동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기 대단히 쉽습니다. 여기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또 왜 필요하냐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로보택시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한 데이터가 모여야 되죠. 데이터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unsupervised 즉 인간 비감독하에 인간이 핸들에 대한 주시와 전방에 대한 주시하지 않고도 운전자가 타고 있지만 레벨 4 정도의 아마 FSD 13 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FSD 13 버전에서 unsupervised로 일부 도시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모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데이터 없으면 로보택시는 허가가 안 나올 거니까요. 두 번째는 마케팅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일부 도시지만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서 그거를 타보게 될 거고 아하 인간보다 안전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데이터가 뭐였냐 사고율이 정말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 훨씬 더 적다.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떤 마케팅 효과가 있냐면 FSD에 대한 구독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 거의 예외적인 나라죠. 이렇게 썬텐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그건 불법이죠. 경찰차나 특수 차량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운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지금도 ASS, Actually Smart Summon이라는 기능이 지금 미국에서는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가가지고 특히 야외 주차장이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 제가 호출하면 얘가 오잖아요. 남들은 우산 쓰면서 네. 쫄래쫄래 가고 있는데 그러면 딱 오는데 뭔가 간지나죠. 거기에 운전자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봐요. 이런 거 다 마케팅 효과거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나오면 FSD의 구독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FSD 구독률은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또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 또 해지하기도 한다는 생각에서 구독을 하게 되는데 이 구독은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돌 우리가 이것을 1년 단위로 하면 Annually Recurring Revenue라고 해서 ARR이라고 하죠. 기업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ARR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FSD의 월 구독자의 증가는 의미 있는 증가는 테슬라의 펀더멘탈의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도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재무제표에 이거는 찍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때 발표 때 보면은 이 Q&A 시간에 투자자들이 2번 질문합니다. FSD 구독자 수를 밝혀달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meaningful increase라는 단어를 써요. 의미 있는 증가는 있었지만 수치는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바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의미 있는 증가는 했지만 이래도 바닥이니 어느 정도 된다라면 저는 세컨드 어닝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 전에 딜리버리 할 때 2분기 이번에 3분기 딜리버리 발표를 할 때 차량 판매 대수하고 메가팩의 그 ESS의 설치 네. 용량을 발표했잖아요. 저는 언제쯤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뛰냐면 FSD의 구독자 수가 얼마다라고 얼마 증가했다라고 증가율을 얘기해 준다라면 자신감 있게 딜리버리와 함께 이거는 명백하게 자동차 회사에서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 회사로 무게중심이 옮긴다는 것을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는 거죠. 이것은 강력한 시그널인 거고 이것이 되는 것이 지금 테슬라에게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 이것의 저변은 내년에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2분기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거죠. 2025년에는 중국과 유럽에서도 머스트는 아닙니다. 상반기에 FSD가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국 2024년 올해 5월 달에 중국이 국가 전략으로 자율주행을 국가 전략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지금 우한에서 작동되고 있는 로봇택시를 전면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수용성도 높고 또 소비자들의 수용성도 의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런 수용성이 높다라면 중국에서도 FSD가 의미 있는 구독자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FSD에 대한 준비가 또 테슬라가 돼 있잖아요. 뭐냐면 테슬라의 보험입니다. 테슬라의 보험이 미국하고 지금 중국에서 작동하잖아요. 유럽에서는 작동 안 하는데요. 근데 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모델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책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서비스까지 설치를 해놓은 것은 미리 그 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정도에는 FSD의 월간 구독자가 그래서 재무제표의 ARR이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 매출이 아니라 독립된 매출 카테고리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뭐 단기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장기 주가를 예측한다면 성장의 모멘텀, 주가 성장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이 내년에도 안 만들어진다라면 거꾸로죠 항상. 제가 if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if not이 그러니까 안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FSD 관련해서 새로운 테슬라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은 작년부터 꾸준히 그 중요도를 조금씩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이버 트럭도 초기 발표 때 제시한 이 시작가가 39,000달러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99,990달러 이 정도잖아요. 네. 사이버캡 또 나아가서 말씀해주신 모델 2까지도 3만 달러가 정말 가능하게 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한번 계산했는데요. 테슬라의 그 그러니까 한 대당 평균 생산 단가는요. 한 분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모델 3부터는 원래 작년 2023년에 발표한 거죠.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테슬라가 처음으로 이 흔히 말하는 포드가 1907년에 개발했던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서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CPU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CPU가 작동됐다라면 생산 공장에서 그것이 100년 동안 처음으로 GPU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는 건 여러분 G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문짝은 문짝대로 만들고 차 본체는 본체대로 만들어서 마지막에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다 조립한 다음에 도색하고 그다음부터 여기다가 뭐 중요한 걸 껴내는 이러한 거였다라면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그러면 공간 활용도 되고 생산비가 대단히 많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4680 배터리도 그렇고 테슬라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OTA죠. 즉 차량의 어떠한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차량 전체로 했던 건 테슬라가 처음으로 한 거죠.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러분 뭐 대단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은 다 업데이트 그냥 우리가 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려면 항상 대리점 한번 가야 되고
컴퓨터 업데이트하면 컴퓨터 산 데 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한 번도 자동차에 대한 기능 업데이트라든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소를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타이어 경고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6개월째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일정을 못 잡아서. 얼마나 근데 물론 타이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테슬라에서도 직접 하셔야 되지만 특정 기능이 고장났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업데이트했더니 아침에 이것이 해결됐다.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우리가 부품에 보면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보면은 컨트롤러, 즉 중앙 통제 시스템하고 연결되고 있는 컨트롤러고 하는 미들웨어죠. 이런 미들웨어들이 고가 있는 컨트롤러들이 다 있는데 보통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차 벤더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만듭니다. 근데 테슬라는 벤더들이 납품을 하더라도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설계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모델 3과 모델 Y까지는 한 60%였어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서 85%로 증가합니다. 모델 2에서는 로보택시에서는 100% 증가해요. 100%가 안 되면요 로보택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컨트롤러가 100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100%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동차에는 그럼 운영 체제는 언제쯤 나올 것인가? 바로 컨트롤러가 100% 될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건 다 전선줄이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트럭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이더넷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모델 S나 모델 3이나 모델 Y에는 한국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줄이 2kg가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에서는 300m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게도 주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또 구리도 비싸잖아요. 구리값도 계속 오르고 요즘 훨씬 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조금씩 계속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면서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엔지니어 컬처를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한다라면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다라면. 그래서 사이버 트럭 자체는 차체의 바디도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이 트럭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바디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한 이 모터의 어떠한 가격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4680 배터리도 지금 여러분 손익분기점 아직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안 오는 제품들을 계속 집어였다 보니 가격은 높아진 거고 또 여기에 마진율도 높습니다. 프로핏 레이트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진 부분은 사이버 트럭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상품과 비교해서는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하고 모델 2를 바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 하지만 모델 2도 지금과 같은 엔지니어 컬처의 혁신의 어떤 속도로 본다라면 전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은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한테 중국 전기차하고 경쟁할 수 있는 차량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유럽에서 이제 테슬라는 모델 Y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 생산되지만 모델 3는 상하이에서 생산돼서 오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 관세가 붙게 되죠. 중국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 해서 테슬라에도 제일 작지만 관세가 추가적으로 10% 미만으로 붙습니다. 근데 원래 10%가 있었기 때문에 2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델 3의 새로운 퍼포먼스 이 페이스리프트에 뒷좌석의 열선을 없애고 뒷좌석에 있는 모니터를 없앴어요. 그래서 3,000유로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조금의 이제 트릭인 거고 시장의 변화에 맞추는 거고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거의 결국은 중국차하고 경쟁하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모델 2가 나와야 중국 내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야 뭐 중국차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모델 2가 나온다면 의외로 타격을 받을 곳은 현대기아차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그런 그림을 그려나간다고 한다면 다시 조금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좀 규모의 경제 또 법률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핸들 페달이 없는 차량에 대한 도로 교통국의 규제로 연간 2,500대 생산량을 넘긴 사례가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을 지키려면 그 안에 또 이런 규제들이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런 그러면 타임라인. 규제가 그걸 없앤다면 아마 붙일 거예요. 이건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AI, UI, UX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I, UI, UX라고 하는 것들을 좀 AI 시대에 새롭게 UI, UX가 고민되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경영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론이
쉽게 얘기해서는 아이케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케아라고 하나요? 아이케아라고 하나요? 한국 그 가구, 조립형 네. 가구. 이게 뭐냐면 한국은 많이 안 쓰시지만 한국은 워낙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가구는 다 누군가가 조립해서 주는 거였기 때문에 저만 해도 네. 독일에서 12년을 살 때 아이케아 가구를 엄청나게 많이 샀겠죠. 저만 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취미도 생겨가지고 막 조립하는 기계도 사고 그랬더니 옆집에서 부르고 친구들이 부르고 뭐 아는 동료들이 부르고 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립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뭔가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면 사실 가구를 내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소비자 만족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I가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류적인 이론은 케이크 믹스 시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믹스처럼 미국에서 사실은 1900년도 초에 케이크 믹스 즉 물만 타면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또 그 정도 때는 된장, 고추장 1970년대, 80년대까지 다 만들어 먹었잖아요. 집집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치즈하고 버터는 당연히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겁니다. 당연히 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케이크를 물만 넣으면 나오게 뭔가 인간이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먹어도 찝찝한. 그래서 그건가? 1950년대에 한 심리학자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계란은 추가하게 하자 소비자가. 그래서 계란을 안 넣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사와서 계란을 넣고 물을 넣고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만든 케이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요즘 뭐 부침가루도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부침가루를 직접 만들었다라면 부침가루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에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책임진다. AI가 다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핸들이 있었을 때는 만약에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는 뭔가 테슬라가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기 전에 나라도 들어가서 이 안전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 모델 2는 이미 핸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넣는 건 어려운 문제 아니고 보셔야 될 것은 10월 10일이라는 비전이에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맞는 최고의 그것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컨셉카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었잖아요. 컨셉카는 여러분 주행이 불가능한 거고요. 프로토타입은 그냥 한 대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 20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생산 라인도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 설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뭐 PPT 넘겨가면서 뭐 발표하고 여기는 FSD 13인치 이러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 아니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질문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주에 있을 10월 23일에 있을 3분기 어닝콜에서 투자자들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그날 봤으니까 퉁칩시다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비즈니스 계획들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FSD라든지 옵티머스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얘기는 이번 3분기 어닝콜 때 Q&A 시간에 반드시 나오고 여기에 답변을 일론 머스크가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